1868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를 성공시킨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열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큰 성장을 보인 조직은 군대였습니다. 군대는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입대할 수 있으며 개인의 능력에 따라 높은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하층민들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신분 상승의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정부의 막대한 예산 지원, 외국의 신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조직의 특성으로 인해 군대는 일본에서 가장 근대적이고 선진적인 집단이기도 했습니다. 1차 대전 당시 연합국의 일원이기도 했던 일본은 독일의 식민지였던 중국의 산동 반도와 태평양의 여러 섬들을 차지하게 되면서 서방 열강들과 같은 제국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세력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자 미국과 영국은 일본의 확장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1922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열강들 간의 회의에서 일본은 미국과 영국에 비해 해군 규모를 60% 수준 이하로만 보유해야 한다는 조약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워싱턴 군축 조약은 일본 군부 세력의 강한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중국과 인도, 동남아시아 등으로 진출해 일본인의 생활 공간을 확보하고 서양 열강들로부터 아시아인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 군부의 야망이 실현되기 시작한 곳은 중국 만주였습니다. 일본은 남만주 철도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관동군을 파견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일본 정부의 통제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1931년 1만 명 규모에 불과했던 관동군은 20만 명이 넘는 중국 동북군을 몰아내고 순식간에 일본 영토의 3배가 넘는 면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도발에 서방 열강들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만주국의 승인을 거부했지만 특별히 그들을 저지할 수단은 없었습니다. 미국도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만주 침략을 규탄했지만 내부 사정은 많이 달랐는데 당시 고립주의를 추구하고 있던 미국은 아시아 일에 큰 관심이 없었으며 단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국내 경제 발전에만 전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만주 사변 당시 주중 미국 공사 넬슨 존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만주 침략은 미국과 무관하다. 오히려 일본이 각종 물품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 1937년 만주 사변으로 자신감을 얻은 일본군은 이제 중국을 본격적으로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과 텐징, 상하이를 점령한 일본은 계속 공격을 실시해 중국의 수도인 난징 그리고 임시 수도인 항커우까지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도시를 점령한 일본은 이제 눈을 북쪽으로 돌려 소련의 영토를 차지하고 싶어 했는데 소련군은 그동안 일본군이 상대했던 중국군과는 그 수준이 달랐습니다. 소련군은 군대의 훈련 수준도 높았고 전차와 항공기의 숫자도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입니다. 결국 노멀한 전투에서 소련군에게 크게 패한 일본은 더 이상 북방 영토를 확장한다는 계획을 포기하고 보다 자원이 많으면서 현지 군사력이 약한 남방 지역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일본은 남방으로의 진출을 계획하면서 해군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워싱턴 군축 조약을 탈퇴하면서 본격적으로 전투함을 건조하기 시작했는데 1922년 당시 54만 톤에 불과했던 일본 해군의 배수량은 1941년 110만 톤으로 2배가량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미국 해군은 같은 기간 113만 톤에서 135톤으로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전체 배수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미국 해군이 일본 해군보다 규모는 컸지만 미국은 독일 해군도 상대해야 한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 해군은 전체 전력을 대서양 함대와 태평양 함대로 양분하고 있었는데 독일의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태평양 함대 소속의 전투함 여러 척을 대서양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해군과 미 태평양 함대의 전력만을 놓고 보았을 때 일본 해군의 규모가 더 컸고 전투함의 성능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938년 미 의회는 해군 확장법을 통과시키며 대규모 함대 건조 사업에 착수했으나 해군 함정은 하루아침에 건조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중일전쟁 과정에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일본군의 폭격으로 피해를 입게 되자 일본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여론은 악화되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미국이 일본과 통상조약을 폐기하고 군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비율은 80%가 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주목한 것은 전쟁에 대한 여론조사였습니다. 미국 국민들 중에서 미국이 일본과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2%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일본에 대한 경제 제재를 망설였습니다. 일본은 철과 석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만일 미국이 이러한 자원의 수출을 금지한다면 일본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국의 자원을 수입하지 못하게 된 일본이 서방 열강들이 차지하고 있는 동남아시아를 침략해 그곳에서 자원을 확보하려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에 대해 선뜻 경제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루즈베트 대통령은 더 이상 수동적인 정책으로는 결코 침략국을 억제할 수 없으며 강력한 경제 제재를 통해 전쟁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라고 말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과의 통상조약을 폐기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본과의 무역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언제라도 철과 석유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었습니다. 1940년 9월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삼국 동맹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것은 삼국 중에 어느 한 나라가 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나머지 나라는 자동적으로 참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된 타국은 누가 보아도 미국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양면 전쟁에 위협을 가해 미국이 중립국으로 계속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미국을 표적으로 하는 삼국 동맹 조약을 체결하자 이제 미국은 일본을 확실한 적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삼국 동맹 조약에 대해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은 고노의 수상에게 이러한 편지를 남겼습니다. 만일 저에게 뒷일을 생각하지 말고 미국과 싸우라 한다면 1년 정도는 마음껏 활동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나 3년째부터는 자신이 없습니다. 비록 삼국 동맹이 체결되었지만 총리께서는 미국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1년 프랑스를 침공하여 대서양을 확보하게 된 독일군은 유보트를 이용해 연합군의 수송선을 격침시키는 통상 파괴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되자 다급해진 미국은 태평양 함대의 일부 전력을 대서양으로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모함 1척, 전함 3척, 경순양함 4척, 2개의 구축함 전대, 6척의 지원함이 대서양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것은 태평양 함대 전력의 20%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미 해군의 태평양 함대는 일본 해군에 비해 전력이 더욱더 약화되었습니다. 한편 독일이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차지하고 영국 본토를 공격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식민지에 속해 있었던 인도 차이나는 이제 힘의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일본은 100만 명이 넘는 병력을 징집해 지금의 베트남 지역을 차지했으며 1941년 7월에는 남인도차이나까지 점령하면서 미국의 식민지인 필리핀까지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제 미국도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중일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기존의 우호적인 관계가 깨지게 되었고 삼국동맹이 체결되면서 미국은 일본을 적으로 간주하게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인도차이나를 침략하게 되면서 일본과의 전쟁을 확전짓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미국 국민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일본과의 전쟁을 지지한다는 비율이 드디어 51%를 넘어선 것입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루즈베트 대통령은 1941년 7월 일본에게 최후의 통첩을 날리게 됩니다. 그것은 석유를 포함한 모든 무역을 금지하고 일본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그들이 사용하는 석유의 80% 이상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이 중단되면서 해외에서 군대를 전부 철수시키든 아니면 미국과의 전쟁을 벌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4개월 동안 양측은 최후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미국은 일본에게 삼국 동맹 탈퇴, 인도차이나에서 군대 철수, 중국과의 평화협상 시작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고, 일본은 미국의 중립 유지, 일본에 대한 수출 재개, 일본의 인도차이나 진출 허용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서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었으며, 그들은 각자의 주장을 펼치면서도 한편으로는 본격적인 전쟁 준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941년 9월 히로히토 천황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과의 전쟁을 결정하는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천황은 스기야마 참모 총장과 이러한 대화를 나눕니다. 미국과의 전쟁은 얼마 만에 끝낼 수 있는가? 3개월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중일 전쟁을 시작할 때 당신은 1개월 안에 끝내겠다고 했는데 벌써 4년이 지났다. 중국이 워낙 넓어서 기동과 보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태평양은 중국보다 더 넓은데 무슨 근거로 3개월을 예상하는가? 일본은 지금 죽을 병에 걸린 환자와 같습니다. 위험한 수술이지만 성공한다면 환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결국 천황은 외교적 수단이 실패한다면 전쟁을 개시한다는 제국 국책 수행 요령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항공모함을 이용해 진주만의 미 태평양 함대를 공습한다. 루손, 괌, 말레이 반도, 홍콩, 보르네오에서 상륙작전을 실시한다. 초반 공격에 성공하면 마닐라, 웨이크, 방콕, 싱가포르 등으로 전선을 확대한다. 이후 미국과 평화협상을 체결한다. 이렇게 해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전후 역사학자들은 이 전쟁이 다른 전쟁들과는 많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보통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태평양 전쟁은 독특하게 약소국이 강대국을 먼저 침략했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군은 1939년 미국과의 전쟁을 가정한 가상 시뮬레이션을 무려 1년 반 동안이나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두 패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국력을 1로 보았을 때 미국의 국력은 20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군 개개인도 그들이 미국을 상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어찌하여 일본군 지휘부는 전쟁을 선택했는지 역사학자들은 지금까지도 논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논쟁의 대략적인 결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일군에 대한 맹신과 일본군의 집단 사고체계입니다. 일본은 독일군이 서유럽을 점령하고 영국과 소련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고, 독일과 협력하면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대동아 공영권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전쟁의 패전 가능성에 대해 발언하면 겁쟁이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이든 타이든 모두 전쟁의 승리만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집단 분위기에 휩쓸려 불편하게 소신 발언을 하기보다는 편안하면서도 특별하게 책임을 지지 않는 동조자의 위치에 안주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일본인들은 집단 사고를 통해 가장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전쟁의 길로 나서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